연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방금 전에 냉탕이었는데 바로 이제 온탕으로 넘어가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네. 각고객님도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이야기하자마자 이렇게 웃음기를 아니, 그 지금 시츄에이션이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왜요, 지금 왜요? 한쪽 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서 미국 시장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이제 버블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입장인데 두 분 다 약간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입장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냉탕을 넘어 이제 온탕으로 여러분 가실 준비 하셔야 네, 또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네.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0분 내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네, 상당히 아무튼 네. 제목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넘어서입니다. 네, 지금 선물은 참고로 플러스 1% 가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우선 이 답부터 하죠.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주식 시장에는 훨씬 좋다. 그렇죠. 네. 꼭 인식을 하시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너무나 빠르게 올리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점도표 보여줬고 테이퍼링을 갖다가 끝내는 건 3월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금리를 세 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려고 하면 2024년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당히 버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제가 50%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주에 왔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이벤트, 즉 주식 시장에 있어서 테이퍼링 이슈 가지고 단기 조정,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를 가지고 또 단기 조정, 그 폭이 10%에서 20%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 2, 4분기에서 3, 4분기 있을 게 지금 땡겨져서 11월 달 이후에 12월, 1월, 뭐 길게 보면 2월까지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거 다 넘어서서 FOMC 미팅 지나고 바로 땡길 수도 있다. 그건 정확한 정답이 없다. 50대 5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시 흐름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변동성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이 부분은 지난주에는 플러스 돌았었고 올해 월화까지는 마이너스, 수요일 오전장까지는 마이너스, 목요일 날 완전히 돌렸고 지금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추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결국 여기서 5%대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저희가 이 방송 상당히 오래 끼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도기님 5%대에서 이거 떨어질 거라고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나왔었고 네. 상당히 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가장 충격을 줬던 부분인 거는 다 그렇죠. 아실 테고요.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9월 달에 24.5%, 에너지 10월 달에 30%, 11월 달에 33.3%, 특히 가솔린 49.6, 58.1. 아마 이 숫자가 꺾이는 시기는 빠르게 꺾일 텐데 내년 3월. 네, 굉장히 빠르게 꺾일 거는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신규 차량, 중고차 차량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계속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계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만 신규 차량과 중고 차량은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특히 중고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갖다가 지금 유럽에서 아우디가 뭐 모든 유럽 관련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이상은 가솔린 차 안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가격이 올라간 게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전혀 생각은 안 들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있고 신규 차량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병목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가격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반도체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전기차의 어떤 이 가격단에 있어서 생산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감안했었을 때 사실 테슬라가 왜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최근에는 어쨌든 지금 빨리빨리 이제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미치고 있고요. 운송비는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의료 서비스는 2%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9.6%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중국 시장 얘기하면서 써먹었다가 제가 큰 코 다쳤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CPI가 상승하는 것보다 PPI 상승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빠져야 된다. 그 논리는 다 버립니다. 그거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 계산이고요. 네. 그게 실질적인 순이익 마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잘 안 나옵니다. 네. 특히 대형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훨씬 더 수익성이 이피션시가 좋다 보니까 중국이 딱 그런 모습을 2013년, 14년 보였었던 때 거의 나중에는 폭등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 폭등했죠. 네. 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 마진율이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사실 2, 4분기 다음에 3, 4분기 숫자가 이 CPI 계산으로 하면 보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자, 3, 4분기 보시죠. 9, 10 3, 4분기 7, 8, 9 요때 그죠? 네. 그러면 7.8 어쨌든 평균 8. 몇 프로라고 칩시다. 아까 CPI가 5%죠? 네. 예? 그러면 뭐 거의 한 3%포인트 빠져야 되죠. 네. 근데 영마진이다. 예. 영마진 나야 되는데 그죠? 아니다. 근데 순이익 마진율은 순이익입니다.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영업 마진율 밑단에 그러니까 생산성까지 다 포함시켜서 미국의 S&P 500이 얼마가 나왔죠? 13.2%에서 12.9%, 네. 0.3%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단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그 얘기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중소형주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중소형주들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시장 전체는 네. 네. 시장은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이 훨씬 더 S&P 500의 숫자가 왜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면 S&P 500이고 나스닥 1000이고 나스닥 100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PPI가 올라가는 부분이 당연히 좀 걱정스럽고 따라서 영업 마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도 떨어질 건데 대형 회사들의 떨어짐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 부분이 좀 빨리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테이퍼링 우려로 조정을 받고 나서 시장이 10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쭉 가서 내년 2, 3월까지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로서 조정이 2, 4분기, 3, 4분기 올 수 있다라는 네. 게 원래 기존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의 금리가 2% 이상에 도달을 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대사락장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근데 이 차트가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테이퍼링 우려로서의 나스닥 하락이 7.9%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몇 프로 땡겼고, 또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우려 지금 이번에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빨리 올리겠다, 테이퍼링 빨리 실시하겠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올 거다라는 걱정을 했었죠. 그게 지금 딱 나스닥 7.9% 하락시키고 똑같은 모습 만들고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적 장세가 나오던
닷컴 버블의 재현 시대가 나오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시적 장세의 그 시대라 함은 지금 현재의 S&P 500 기업과 나스닥 100 기업과 나스닥 1000 기업들의 ROE 평균 그것만큼 매년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것을 앞으로 3년 동안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꺾이던가 아니면 아주 일시적으로 지난번에 닷컴 버블에 나왔던 1년 반 동안에 폭등을 하고 박살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투자 기회인데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인데 FOMC 그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퍼링 3월 종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은 2022년에 3회 그리고 2023년에 2회에서 3회 그다음에 2024년에 2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로 가면은 금리 인상이 2%에 도달하는 것은 2024년 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죠? 2024년 말 이후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자. 예. 그렇지만 앞으로 22년, 23년, 24년 네.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는 전 정답이 없다. 네. 예. 그거는 그럼 펀더멘탈로 나중에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 고용시장 빠른 회복 얘기했고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좀 낮췄지만 내년은 또 올렸어요. 네. 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숫자는 내년에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 하면 여기서 당연히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 가격을 뺀 숫자,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이 숫자의 변동성은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왜 이게 걱정이 되는 숫자였냐면 왜 지난 나스닥이 7.9%의 하락이 나왔었냐면 원래 이렇게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그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미 연준이 원하는 게 2%대인데, 그죠? 그다음에 PC 인플레이션 보시면 지금 4%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긴축을 빨리 할 거다라는 걱정인데, 그럼 이제 요거를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때가 언제냐? 과거에.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때예요. 1989년부터 92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비슷한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빠질 줄 알았는데 튀었죠. 똑같이 4.6, 4.9. 그래서 또 슬쩍 빠질 줄 알았어요. 또 튀어요. 그죠? 딱 요때가 한 번의 폭락장이 옵니다. 다들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정말 높은 거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 좀 안정을 찾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면 그래서 하락이 온 거죠. 네. 지난번에도. 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지겠지 했는데 올라가니까 하락이 온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또 빠지는 듯 했죠. 그리고 또 튀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조정이 없어요.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2%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IT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1990년부터 언제까지죠?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네. 약 이때 10년.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시작된 웹 1.0이 시작되는 네. 그 시점이었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부분의 얘기가 나왔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과거의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인터넷 처음 나왔었을 때 빌 게이츠한테 인터넷이 도대체 뭐니? 그랬더니 이거 엄청난 혁신이에요. 그래? 뭐 잘 모르겠네. 뭔지 야. 모르겠다. 이럴 때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슈퍼사이클 10년을 만들었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는 뭐니?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아 그러네요. 네, 또 동영상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얘기 많아요. 네. 근데 보면은 IT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다 네. 엔비디아.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그쵸, 그쵸.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애플의 MR, VR 이거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그램 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오큘러스 2를 만들었어요. 오큘러스 2까지는 아직까지 장난감이죠. 근데 이제 장난감 수준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홀로그램 2를 보면 생각보다 전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2년을 지체했던 애플의 VR이 나오니까 이거는 드디어 VR이 만들면 시장이 되잖아요. 사실 애플 워치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로 많이 파는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시장과 길을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열리면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사실은 2022년도에 기술 관련해서는 저는 가장 주목되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AI와 자율주행 이 건이 이제 그렇죠. 또 어떻게 터질 거냐. 그래서 네. 만약에 항상 이게 버블이 생길 때는 뭐가 있냐면 미지에 무엇이 터져요. 이제 메타버스도 뭐 연관돼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 생태계는 지금 크립토 때문에 너무 빨리 수익화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먼저 눈을 떴지만 이거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웹 3.0과 연결된 얘기라서 이건 좀 긴 얘기가 되겠고 나중에 뭐 김단태님이나 이렇게 모셔가지고 따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건 시간은 많이 걸리는 아주 장기간의 사이클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VR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미지의 것이 있을 때 버블이 터질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2년에 이 부분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돌아가는지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인터넷하고 비교를 할게요. 그럼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점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회사들이 100개가 만들어졌으면 그중에 95개는 망했어요. 그리고 겨우 몇 개 살아남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아마존이 됐고 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던 회사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그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닭 칸만 달면 다 폭등을 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나스닥이 그 기간 동안에 278%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대폭락장인 70% 하락장이 나왔고 근데 그것을 사이클의 어떤 높낮이를 바꿔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이미 그걸 경험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소형 회사들은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 시가총액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성장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게다가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에 또 다른 금융상품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ETF의 ETF. 만들어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라는 ETF를 들여다보시면 그중에 거의 절반은 대형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ETF가 만들어지면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95개 회사가 망하고 5개만 성공을 하더라도 그 ETF는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개가 다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사이클이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똑같이 돼서 거품과 버스트가 뭐 몇백 프로 오르고 대폭락장이 앞으로 2년 동안에 3년 때 시작될 수도 있고 그건 지켜보면 알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올라갔다가 꺾인 것 같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이때는 어쨌든 조정이 한번 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졌다가 돌리는 거에 시간을 한번 보세요. 저게 3개월 동안 빠졌다가 3개월도 안 걸려서 다 되돌려요. 네. 예.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다면 그 이후의 상승을 보시면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55%가 올라갑니다. 이 숫자의 빠짐의 20%를 다 돌리고 추가로 30몇 %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못 찾아요, 이건. 그래서 얼마나 빠졌다가 20% 빠질 거라 예상하니까 20%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털었다가 다시 샀다가 근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다 반등을 하는데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참 없을 거다. 네, 참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오히려 미국 시장을 안 들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앞으로 상승을 생각을 하신다면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아까 여기에서 90년대에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게 2000년까지 엄청난 상승장이 나왔느냐? 예, 이때 거의 한 8배 오르거든요. 예, 정말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 결국은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면서 낮은 금리로 가는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실업 청구권자 수나 이런 이 노동 시장, 고용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실업 청구권자 수는 거의 50몇 년 만에 최저치. 노동 참여율 부분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여기에 이제 또 실업률은 4.2%대. 그러니까 옛날 요 때보다도 더 낮아지는 시기가 언제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는 어쨌든 4%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6%대고 그렇다면 실제 경제 성장률 내년 4%를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투자 지금 계획이 있는 데다가 임금 상승률이 6%라면 미국은 소비가 전체 GDP의 70%가 넘는데 그죠? 6% 성장을 하면 네. 3.5% 성장은 충분히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네. 플러스 인프라까지 더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맞는 기업의 실적 증가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계속 보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한 명당이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내년에 더 쓸 수 있냐 네, 이 부분인데 4.8%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5% 가까이의 증가는 충분히 1인당 나올 수 있다. 네.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실적으로서 이걸 연결시킵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4, 4분기 실적은 어쨌든 순이익 증가율이 20% 이상, 매출 증가율이 12.7% 두 자릿수 이런 시장을 놓고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2022년이 중요하겠죠. 2022년 이익 증가율이 지금 8.8%의 매출 증가율이 7.3%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이게 피크아웃 논란이 어쨌든 지난 2, 4분기부터 3, 4분기, 4, 4분기 쭉 이제 빠지고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고 효과라 그러나요? 기저 효과라 그러면 아무튼 숫자가 높으니까 네.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4%면 곱하기 2 하더라도 매출 증가율 8%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실적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 예, 저런 ROE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어요. 저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이 숫자가 당연히 틀 수 있어요. 2022년에, 2023년에, 2024년에. 그거는 얼마나 영업 마진율이 빠질 거고 얼마나 ROE가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더 안 일어나고 그런 조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네. 제가 아까 그 각도기님과 방송 찍으면서 제가 지켜보는 몇 가지 도표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 예, 하나는 이미 벌써 쉐어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그때까지는 시장 괜찮은데 네. 역전되고 나면 그 이후에 1년 내지 2년 안에는 대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천천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하면 저 ROE만큼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까 뭐라 그랬죠? 2024년 이후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이 ROE 숫자가 맞다면 컨센서스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매년 요 숫자를 3년 동안 곱하면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많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거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걸 봐야 된다. 펀디멘탈 뒷받침되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장단기 금리 차에 급하게 하락되는 이 수준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네.
재미있는 건 전에도 이거 와서 보여드렸죠. 이게 딱 재미있는 게 숫자가 딱 타이밍이 비슷해요. 94년도 11월 달 보시면은 1%에서 확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이때부터 폭등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네, 주식 시장이.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거기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네.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약간 이 0%를 살짝 찍었다가 특히 확 떨어질 때 이때가 이제 폭락장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있고요. 또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서 보면 잠깐 0%를 찍었다가 다시 튀었다가 훅 빠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작한 버블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1% 미만이고 낮으면 0.5% 미만이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그거는 통계를 다시 한번 다 돌려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훅 빠지면은 대세 하락장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로. 나중에 네. 네. 자 보시면 이 구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S&P 500 250% 올랐고, 네, 나스닥이 622%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여신 증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예. 이런 수준이면은 제가 볼 때는 연간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게 거품으로 가는 거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여신 증가율이 2배로 가면 M2가 상당히 늘겠네요. M2는 안 늘 수 있죠. 안 늘어요? 네. 통화 증가율은 M1 증가율이나 M2 증가율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떨어지고 여신 증가율은 올라가는 건 뭐냐면 예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의 예대 마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량이 늘어나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이 모든 포지셔닝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좀 할게요. 네. PSR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개 기업 중에서 30몇 개가 300몇 개가 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 회사들의 대출이 전부 얼마고 네. 거기서 PSR이 높은 거 그런 그러니까 항상 마켓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PER이 10배다. 그건 그냥 10배로 보는 게 아니라 weighted average PER을 보시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예, 똑같은 겁니다. PSR을 볼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거 보면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뭐냐면 현재 금리와 현재 ROE를 놓고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느냐는 여건이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떠냐. 네. 제가 이걸 뭐 계속 돌려보는 모델이니까 지금 펀디멘탈적으로 깨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선진국이 17% 상승, 그 다음에 신흥국이 17%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 숫자가 뭐 갑자기 훅 빠질 수 있어요. 0%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예. 그거는 또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 증시만큼 지금 투자 비중을 꼭 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안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내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늘려나가는 전략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달러 지수가 2022년 이후에 초강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인터넷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보시면 인터넷 쭉 하면서 절상이 됐어요. 여기서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107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폭등합니다. 네. 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미국의 IT 회사들이 다 망해 나가고 있는데 달러는 초강세로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축 통화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 그냥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다가 달러로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어떤 대사락장이 시작됐었을 때는 주식을 팔고 달러를 들고 있으셔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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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요즘에 위안화를 들고 있으셔야 된다라고도 얘기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위안화도 달러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둘 다 절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동시에. G2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미국을 60%로 가져가고요. 2024년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만히 놔둬도 80%가 됐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2025년 전에 이제 큰 폭의 주식 비중은 줄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을 20% 가져가고 중국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죠? 12%. 20% 들고 간다는 건 더블로 가져가는 거니까 중국의 비중도 높게 가져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 달러가 초강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라고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연준 금리예요. 금리가 어쨌든 2024년이 되면 2%는 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말, 그렇죠. 2025년 초. 그러면 2%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선진국에 도대체 얼마나 돼요? 네. 그렇죠? 금리가 당연히 높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유럽과 일본은 노동 인구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미국만 성장을 합니다. 네. 예. 또 성장 속도가 점점 더 또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간다? 이것 좀 어렵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구 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확 튀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뭐 워낙 재정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달러 강세가 있을 수가는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아마도 2022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자산 프라이스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벌써 한 4분기 정도 페어 프라이스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나오면 결국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도 내년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부채 비율이 2023년 이후부터는 어쨌든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아까 지금 금리도 높고 노동 인구의 부분도 그렇고 네. 여기에 부채 비율까지 더하면 달러가 또 게다가 기축통화고 그러면 2023년 이후에 초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네. 미국 주식을 들고 있다가 팔고 달러로 들고 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전략이다. 네. 제가 자산 배분 랩을 운영을 하면서도 항상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때가 되면 달러 ETF를 들고 있던 아니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주식보다는 다른 쪽 심지어 인버스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지금은 네. 아니다로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대형 13개의 성장주들이 그 스토리가 끝났다면 모르겠으나 그 스토리가 안 끝났다면 지금은 하락장을 논할 타이밍이 아니다. 네. 네. 예, 매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13개 종목의 상승 여력은 37.6%가 나오고 있고 예상 ROE는 42.7%니까 아까 나스닥의 2배죠. 예. 뭐 S&P의 2배. 네. 예. 아무튼 이거는 성장주인데 흔히 말하는 성장 가치주 뭐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성장 뭐 참 돈 많이 네. 봅니다. 네네. 예. 근데 퀄컴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진짜 많이 남았네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퀄컴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이제 스냅드래곤을 노트북에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텔, 그다음에 퀄컴 그리고 애플이 그 기존에 그 핸드폰에 쓰던 AP를 노트북으로 가지고 오면서 노트북 3파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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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죄송한 말씀인데 방송을 할 때 제가 돌리는 모델에 대한 ETF 이름은
또는 종목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 랩 가입 고객분들이 네. 컴플레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예, 자기는 그러셨군요. 수수료를 내면서 이거 가입하는데 네. 이걸 다 공짜로 뿌리면 이건 불공평하다.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맞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여기 보시면은 상장 대표 ETF들 중에서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업종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태양광, 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종목을 보더라도 태양광,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철강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판매, 클라우드, 전자상 거래, 네. 반도체. 뭐 어쨌든 반도체가 거의 뭐 계속 높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만큼은 저희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이제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채팅창을 보니까 네. 힘내세요 본부장님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그 댓글은 로버트 드니로 닮았다고. 로버트 듣고 드니로를 보니 갑자기 왜 듣고 보니 비슷해. 듣고 보니 살찐 로버트 드니로인가? 왜 그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제 백인이 네. 되는 겁니까 이제? 좀 닮았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저만 하나 박으면 멋있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항상 본부장님께 감사해하고 또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네, 알고 계셨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좋겠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2부 이렇게 또 귀중한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유동원, 갓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